아줌마 가슴 크기 죽이는데? 휴가 나온 여군의 가슴을 만지려던 조폭들, 그녀의 정체가 지옥의 UDT를 지휘하는 원스타 현역 장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의 신이 오대산에 자신의 모든 물감을 쏟아부은 듯 했다. 비로봉으로 향하는 능선마다 타오르는 듯한 붉은 단풍과 샛노란 은행잎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금강송의 굳건한 푸르름이 그 화려함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있었다.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마다 속세의 모든 번뇌가 씻겨 나가는 듯한 청량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한 여인이 일정한 보폭으로 묵묵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하린.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교이자 현재 해군 특수전전단 전체를 지휘하는 단장. 계급은 준장, 어깨에 빛나는 별 하나는 그녀가 걸어온 길의 무게와 영광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다. 유하린의 나이는 40 중반을 갓 넘겼지만 그녀의 시간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른 밀도로 흘러온 듯 했다. 몸에 꼭 맞는 등산복 아래로 드러난 군더더기 하나 없는 탄탄한 실루엣은 극한의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함을 숨기지 못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은 오히려 맑고 깊은 인상을 주었고, 길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목선과 어깨선은 우아하면서도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날렵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는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무언가를 응시할 때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그녀에게 등산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작전과 훈련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의 삶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연속이었다. 산은 그런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재충전의 공간이자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성찰의 장소였다. 특히 오대산의 깊고 장엄한 품은 파도와 화약 냄새에 익숙한 그녀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다. 평일 이른 오전 한적한 등산로 위로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등산 스틱이 땅을 짚는 소리만이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발 아래 부서지는 낙엽의 바삭함, 코끝을 스치는 짙은 흙내음, 귓가를 간지리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 이 순간 그녀는 별을 단 제독이 아닌 그저 자연의 작은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교향곡에 불결하고 난폭한 소음이 난입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상원사로 향하는 갈림길 근처 너른 바위가 있는 쉼터에서부터였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천박한 웃음소리와 거친 욕설이 청명한 산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유하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산을 오르는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불쾌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등산 스틱을 고쳐 쥐고 소음의 근원지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숲 사이로 시야가 트이자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광경이 펼쳐졌다. 누가 봐도 건실한 등산객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산의 대여섯 명이 너른 바위를 점령한 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빈 막걸리병과 과자봉지,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휴대용 스피커에서는 저속한 유행가가 산 전체가 떠나갈 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서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어르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셔? 위험하게 시리.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이리 내놔.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 테니까. 무리 중심에 선 흉터 가득한 얼굴의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백도철. 스스로를 5대 환경지킴이의 대표라 칭했지만 실체는 강원도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 북살무사파의 행동대장이었다. 그의 별명은 흑표범이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기계를 담고 있었다. 이 무례배 같은 놈들. 신성한 산에서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냐? 당장 이 난장판을 치우고 어르신들께 사과하지 못할까? 사과? 하!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우리가 지금 내 놈 지갑 걱정해 주는 거 안 보여? 자, 곱게 지갑만 넘기면 조용히 보내줄 테니까 괜히 객기 부리지 마쇼. 흑표범의 부하 중 하나가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노인이 저항하며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젊고 힘 좋은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힘에 밀려 거친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의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이 떨어져 나왔다. 에이씨, 꼴랑 이게 다야? 부하가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들고는 침을 뱉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서렸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아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간 그녀는 가장 먼저 바닥에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흑표범 무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들의 시선은 곧 유아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몸에 딱 붙는 등산복 위로 드러난 탄탄하고 유려한 몸매,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얼굴. 그들의 눈빛에 짐승 같은 욕망과 음흉한 기운이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흑표범이 껄렁한 미소를 지으며 유아린에게 다가왔다. 오대산의 선녀라도 내려왔나? 아가씨, 이런 험한 데는 왜 끼어들어? 저 영감탱이랑 무슨 사이라도 돼? 유아린은 흑표범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노인을 완전히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 뒤에 서게 한 뒤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께 이런 무례를 범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국립공원에서 음주와 소란 그리고 폭행과 갈취를 저지르고 계시군요. 당장 그만두고 사과하세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흑표범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어이없다는 듯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아가씨가 뭘 모르네. 야, 너 몇 살이야? 어디서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서 훈계질이야? 얼굴 예쁘다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나이는 그쪽이 알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르신께 사과하고 이 쓰레기들을 전부 치워서 내려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경찰이라는 말에 흑표범의 부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는 듯한 반응이었다. 흑표범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유아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짙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경찰? 아가씨, 우리가 이 동네 경찰서장이랑 얼마나 친한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그나저나 가까이서 보니 더 죽이네. 몸매가 아주 그냥 예술이야. 응? 아줌마 가슴 한번 만져봐도 돼? 아주 끝내주는데? 노골적인 성희롱. 그것은 명백한 선을 넘는 행위였다. 유아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잠재워두었던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상대의 전력과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그것이 지난 20여 년간 그녀의 몸에 피와 땀으로 새겨진 생존 본능이자 전투 철학이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비키세요. 유아린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그 경고는 흑표범 무리에게 오기로만 작용할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오대산의 고요함 속에 폭풍 전야의 무거운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다. 흑표범 백도철은 유아린의 경고를 코웃음으로 받아쳤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다. 얘들아, 들었냐? 이 예쁜 누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경고를 하신단다. 아이고, 무서워서 오줌 지리겠네. 형님, 저 누님 한 성깔 하시는데요. 원래 성깔 있는 여자가 침대에서도 죽여준다던데 우리가 오늘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까요? 저질스러운 농담이 오가고 그들은 희죽거리며 유아린을 포위하듯 애워쌌다.
노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유아린의 등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젊은 여인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아가씨, 어서 피하시오. 나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 등 뒤에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유아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전장의 부하들에게 내리는 지휘관의 명령처럼 듣는 이에게 묘한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흑표범을 중심으로 좌우에 선 부하들의 움직임, 그들의 손과 발의 위치, 무게 중심 심지어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스캔하고 있었다. 6명 모두 맨손이지만 덩치와 기세로 보아 일반인은 아니었다. 최소한 폭력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었다. 흑표범이 유아린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누님, 그렇게 뻣뻣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같이 내려가서 좋은 시간 보내자. 오빠들이 아주 황홀하게 해줄게, 응?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유아린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반 발짝 뒤로 물러섰다. 흑표범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더욱 거칠게 나왔다. 이게 진짜 좋게 말로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하네. 흑표범이 다시 손을 뻗는 순간 등산로 아래쪽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올라온 중년의 경찰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창경찰서 소속 황만식 경장이었다. 그는 흑표범 무리와 유아린 그리고 노인을 번갈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백 대표, 이게 무슨 소란이야? 등산객들한테 또 시비 건 거야? 아이고, 황 경장님 오셨습니까?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우리 구역에서 질서를 안 지키시길래 좋게 타일러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을 하지 뭡니까? 황 경장의 시선이 유아린에게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신분증 좀 봅시다.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요. 유아린은 어이가 없었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노인이었고 가해자는 흑표범 무리였다. 그런데 경찰이라는 자가 나타나서는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운운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착이 아니었다. 완벽한 한통속이었다. 제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까? 저들은 명백한 갈취와 폭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라면 저들을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수사 지휘라도 하는 거요?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 시키는 대로 신분증이나 내놓으라고. 황 경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노골적으로 흑표범의 편을 들었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다. 이들은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 공권력이라는 가면을 쓴 늑대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유아린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용히 노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르신, 잠시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십시오. 곧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황 경장을 향해 말했다. 좋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당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부터 확보해야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아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황 경사와 흑표범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안 꺼. 흑표범의 부하 중 하나가 그녀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고요한 호수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유아린의 몸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UDT의 특수전 기술, 무사트 MUSAT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채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동시에 그녀의 반대편 손이 날카로운 수도가 되어 남자의 목 측면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남은 5명과 황 경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가냘퍼 보이던 여자가 건장한 남자를 단 2번의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이다. 흑표범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년이.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유하리는 그의 주먹을 피하며 몸을 낮췄다. 그리고는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거대한 덩치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그의 등 뒤 척추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흑표범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다들 뭐해? 전연 잡아. 흑표범의 외침에 남은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암살자 앞에 선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유하린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고 가장 취약한 급소 관자놀이, 명치, 무릎 관절, 인후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비명과 신음이 오대산의 고요한 숲을 어지럽혔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흑표범을 포함한 6명의 장정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황 경사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은 허리춤에 찬 권총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지 마. 더 오면 쏴버릴 거야. 유하리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손을 털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복을 입고 범죄자들과 결탁한 것에 대한 깊은 경멸. 총을 뽑아. 그리고 쏴. 하지만 명심해.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내 목숨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황 경사는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그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무술고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에게서는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결국 황 경사는 권총을 뽑지 못했다. 그가 망설이는 찰나 유하린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손목을 꺾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손에서 무전기가 떨어져 나갔다. 유하린은 떨어진 무전기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무전기를 향해 얼음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오대산 상원사 갈림길 현 시간부로 이 지역을 통제한다. 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장 준장 유하린이다. 즉시 강원지방경찰청 감찰과와 국방부 직할 국군방첩사령부에 연락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반복한다. 여기는 유하린.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 해군 특수전전단장 준장 유하린.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경사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흑표범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준장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를 지휘하는 장성이라는 사실이 오대산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메아리 쳤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흑표범 무리는 고통도 잊은 채 얼어붙었다. 황 경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유하린을 올려다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그저 싸움을 좀 잘하는 등산객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직책과 계급은 그들이 평생 동안 TV 뉴스에서나 볼 법한 까마득한 존재의 것이었다. 유하린은 더 이상 쓰러진 자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돌려 해군 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접속한 뒤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로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용어, 보고, 체계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군인의 그것이었다. 보고를 마친 그녀는 쓰러진 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었다. 차가운 신문관의 눈빛이었다. 황 경사라고 했나? 당신부터 말해봐. 언제부터 이들과 한통속이었지? 상납받은 돈은 얼마고 당신 말고 또 누가 연루되어 있나?
황 경사는 공포에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거렸다. 유하리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지금부터 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군법은 민간법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특히 현역 장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시도한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녀는 일부러 현역 장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현역 장성을 상대로 벌인 이 모든 행위는 이제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군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유하린이 돌아보자 아까의 그 노인이 경외와 감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어느새 허리를 꼿꼿이 펴고 부동자세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 자세, 그리고 그녀를 부르는 호칭. 유하린은 그제야 노인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주름진 얼굴, 검버섯, 세월의 풍파가 핥히고 간 흔적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단단한 골격과 쉬이 꺾이지 않을 듯한 기상. 그리고 그의 목에 걸려있던 옷깃 사이로 언뜻 보였다 사라진 낡은 인식표줄. 유하린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칠흑 같은 밤바다, 차가운 파도와 화약 냄새가 가득했던 이국의 해안. 생과 사가 교차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특히 그의 눈빛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비역 해군 특수전전단 주임 상사 강태산입니다. 강태산. 그 이름이 유하린의 기억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강민준입니까?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제 아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유하린은 황 경사의 멱살을 놓고 강태산 주임 상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십수년 전 소말리아 해역에서 강민준 중사를 기억합니다. 해적들에게 피랍된 상선을 구출하는 새벽의 검작전에서 적의 총탄으로부터 저를 구하고 대신 총상을 입었던 팀원 저는 그때 갓 대위였습니다. 강태산 주임 상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하린의 팔을 잡았다. 그때 우리 민준이의 목숨을 구해주셨던 분이 바로 장군님이셨습니까? 제 아들이 평생의 은인이라고 군 생활 내내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분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흘렀다. 과거의 인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에서 기적처럼 이어진 것이다. 유하린은 강태산 주임 상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잘 지냅니까? 그 질문에 강태산 주임 상사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반가움이 순식간에 어둠으로 변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놈이 기자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데 이 지역의 부정부패, 특히 경찰과 조폭의 유착 관계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흑표범 저놈들과 황 경사 같은 놈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유하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흑표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들이 단순히 등산객을 상대로 돈이나 뜯는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는 것. 강태산 주임 상사를 위협한 것은 그의 아들 강민준 기자의 행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 흑표범 똑바로 쳐다봐. 유하린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듯 차갑고 낮았다. 강민준 기자 어디 있어? 흑표범은 겁에 질려 눈을 피했다. 하지만 유하린의 기세는 그가 감히 저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흑표범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은 사회 구경은커녕 국군 교도소 가장 깊은 독방에서 썩게 될 거야. 나는 그걸 가능하게 할 힘이 있어. 마지막 기회다. 강민준 기자 어디 있지? 공포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흑표범은 눈앞의 여군 장성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폐탄광 근처 폐탄광에 가뒀습니다. 살아있나? 예, 아직은.
그 순간 강태산 주임 상사의 입에서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다. 유하리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흑표범을 향해 다시 물었다. 안내해. 지금 당장. 이제 상황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납치 및 감금 사건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의 옛 부하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적인 임무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하와 그 가족에 대한 숭고한 책임이 더해진 개인적인 사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등산 배낭에서 작은 구급 키트와 로프를 꺼내며 전투를 앞둔 군인처럼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오대산의 가을 풍경은 어느새 비장한 전쟁터의 배경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오대산의 맑은 공기는 유아린이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에 잠식되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어깨에 존재하지 않는 별이 그곳에 있는 모두의 숨통을 짓누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장이 주는 위협감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죽음과 삶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 자체의 무게였다. 유하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강민준 기자가 폐탄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완벽한 구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민간인 구출 작전. 그것은 그녀가 수십 번도 더 반복해왔던 일이었다. 다만 이번 작전 구역은 이국의 적진이나 망망대해가 아닌 그녀가 사랑하는 조국의 산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팀원은 오직 그녀 자신 하나였다. 강태산 주임 상사님. 그녀가 부르자 강태산 주임 상사는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예, 장군님. 여기서 부상자들을 감시하며 곧 도착할 방첩사와 감찰팀에게 상황을 정확히 인계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임무입니다. 아드님은 제가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놈들 패거리가 폐탄광에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늙었지만 아직 몸은 쓸만합니다. 강태산의 눈빛은 절박했다. 하지만 유하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주임 상사님은 이곳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안에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수많은 전장의 데이터와 생존 기술, 그리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그녀만의 군대였다. 유하리는 흑표범 백도철을 앞세우고 폐탄광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그녀가 막 발을 떼려는 순간 등산로 아래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2명의 젊은 경찰관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황 경사의 무전을 듣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소속 순경들이었다. 그들은 현장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건장한 남자 6명이 케이블 타이에 결박된 채 쓰러져 있고 그들의 상관인 황 경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듯한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당신 누구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젊은 순경이 겁없이 소리치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갔다. 유하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장에게 연락해. 해군 특수전전단장 유아린 준장이 공무 수행 중이니 현장 보존에 협조하고 방첩사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 상관 받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준장이라는 계급과 해군 특수전전단, 방첩사라는 단어의 무게에 젊은 순경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깨 너머로 상황을 보던 나이든 경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젊은 순경의 팔을 내리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이 늦었습니다. 유하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강민준 기자를 구출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결박된 흑표범의 등을 스틱으로 툭 치며 명령했다. 앞장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1미터라도 돌아가거나 시간을 끌면 내 관절 중 하나를 이 자리에서 분해해주지. 흑표범은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다.
그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비탈길을 따라 등산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유하리는 강태산 주임 상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눈빛을 보낸 뒤 흑표범의 뒤를 따라 험준한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거의 내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신속했다. 마치 먹잇감을 추적하는 어미 표범처럼 조용하고 위협적이었다. 남겨진 강태산 주임 상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십수년 전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젊은 여장교가 이제는 별을 단 제독이 되어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전율 속에서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오대산의 겉모습은 평화로웠지만 인적이 끊긴 숲의 내부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하리는 흑표범을 앞세워 짐승의 길이나 다름없는 가파른 산비탈을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시선은 전방과 좌우의 모든 경계를 놓치지 않았다. 흑표범은 공포에 쫓겨 비틀거리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감히 속도를 늦추거나 딴짓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흑표범이 덤불이 우거진 한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수풀과 덩굴로 위장된 낡은 철문이 있었다.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패탄광의 입구였다. 입구 주변에서는 축축하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하리는 흑표범의 입을 그의 옷자락으로 틀어막고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LED 손전등을 꺼내 입에 물었다. 안에 몇 명 있지?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두 명 있습니다. 저희 조직원들입니다. 흑표범이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유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등산화 끈을 고쳐 매고 몸의 관절을 가볍게 풀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으로 변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오히려 몇 배나 더 예민해졌다. 공기의 흐름, 희미한 소리, 냄새의 변화까지도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철문을 소리나지 않게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유하리는 문을 여는 대신 문 옆에 부식된 환기구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성인 남성은 통과하기 힘든 좁은 공간이었지만 유연하고 단련된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환기구 덮개를 제거하고 뱀처럼 몸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패탄광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한기로 가득했다. 손전등 빛이 닿는 곳까지만 시야가 확보될 뿐 그 너머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동굴 벽에서는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와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죽인 채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갱도의 갈림길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2명의 남자가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준 기자를 감시하는 역할 터였다. 아, 심심해 뒤지겠네. 흑표범 형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산에서 등산객들 좀 털고 오시겠지. 그나저나 저 기자 양반 꽤나 끈질기던데. 며칠을 굶겼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 독한 인간이지. 며칠만 더 버티면 큰 돈이 들어온다니까. 조금만 참자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유하리는 강민준 기자가 아직 살아있으며 근처에 감금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손전등을 끄고 완전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바닥에 널려있는 자갈 중 적당한 크기의 것을 2개 집어들었다. 그녀는 먼저 오른쪽 갱도 깊숙한 곳으로 자갈 하나를 힘껏 던졌다. 탁탁! 자갈이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갱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뭐야? 무슨 소리야? 화투를 치던 남자 중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 오른쪽 갱도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을 유하리는 놓치지 않았다.
남아있던 다른 남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한 그녀는 그의 목을 팔로 감싸 기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손에 쥔 자갈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가격했다. 으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야, 무슨 일이야? 오른쪽 갱도를 살피러 갔던 남자가 동료의 비명에 놀라 황급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가 당황하여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자갈이 그의 손전등을 정확히 맞췄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이 깨지며 갱도는 다시 완벽한 암흑에 휩싸였다. 으악! 누구야? 남자는 공포에 질려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만 갈랐다. 유하리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녀의 손날이 번개처럼 그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두 명의 감시병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완벽한 기습이자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유하리는 쓰러진 남자들의 손전등을 주워들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갱도 안쪽으로 향했다. 갱도 끝에는 낡은 철창으로 막힌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은 굶은 듯 수척한 얼굴, 찢어진 옷, 먼지와 상처로 뒤덮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강민준 기자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 강태산 주임 상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강민준 중사. 유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옛 계급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십니까? 아버님의 부탁을 받고 왔다. 나다 유하린. 강민준 기자의 눈이 커졌다. 유하린. 아버지의 군 생활 이야기에서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 내내 전설처럼 들었던 이름이었다.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따랐던 최고의 지휘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창을 붙잡았다. 단장님 아니 장군님. 유하리는 더 말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쇠 파이프를 이용해 낡고 녹슨 자물쇠를 단숨에 부숴버렸다. 철창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마주섰다. 몸은 괜찮나? 예, 아직은 버틸만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강민주는 일어서려 했지만 며칠간의 감금과 굶주림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유하린이 재빨리 그의 몸을 부축했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녀는 강민준을 부축하고 폐탄광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이 갱도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갱도 입구 쪽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꼼짝 마. 거기 누구야? 흑표범의 연락을 받고 온 추가 지원 병력이었다. 그들은 입구를 막아선 채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움직임이 낡은 갱도에 충격을 준 것인지 천장에서 흙먼지와 작은 돌멩이들이 후드득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쿠르르르릉.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갱도가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위험합니다. 무너집니다. 강민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심판의 시작은 또 다른 거대한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갱도를 지탱하던 낡은 목재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괴음과 함께 갱도 입구 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있는 무덤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손전등 빛이 먼지로 가득 찬 공기 중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입구를 막아버린 거대한 흙과 암석 더미는 절대적인 절망 그 자체였다. 젠장. 강민준의 입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구출되었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큰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선 유하리는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욱 냉철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다. 아직은 길이 있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강민준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었다. 유하리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붕괴는 입구 쪽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안쪽 갱도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 그녀는 UDT 생존 훈련을 받을 때 오래된 광산이나 동굴에는 비상 탈출을 위한 환기구나 예비 갱도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강 기자, 정신 차려.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유하리는 강민준의 뺨을 가볍게 두드려 그의 정신을 환기시켰다. 이 탄광 구조에 대해 아는 거 있나? 저놈들이 뭐라고 하던가? 여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길 잃으면 절대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푸른자원 개발이라는 회사 소유의 사유지랑 연결되는 길이 있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강민준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푸른자원 개발이라. 유하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민준이 취재하던 비리의 핵심에 있던 바로 그 회사였다. 좋아. 유하린은 손전등으로 그가 가리킨 방향을 비췄다. 세 갈래의 길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고 공기의 미세한 흐름을 느꼈다. 붕괴되지 않은 길에서는 외부와 연결된 통로를 통해 아주 희미하게나마 공기가 유입되기 마련이었다. 이쪽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운데 갱도를 선택했다. 그녀는 쇠약해진 강민준을 부축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붕괴의 충격으로 갱도 내부는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언제 또다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의 앞을 거대한 암석 더미가 가로막았다. 지난번 붕괴 때 함께 막혀버린 듯 했다. 강민준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드리워졌다. 이제 끝인가 봅니다. 아니. 유하리는 암석 더미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는 암석들 사이에 난 아주 좁은 틈을 발견했다.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네가 목숨 걸고 지킨 취재 수첩과 카메라, 나에게 넘겨. 그녀는 강민준에게서 증거물을 건네받아 품 안에 단단히 넣고 말했다. 내가 먼저 길을 만들 테니 뒤따라와. 할 수 있겠나, 강 중사?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옛 계급을 불렀다. 그 부름에 강민준의 눈에 다시금 군인의 기계가 서렸다.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유하리는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단련된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게 움직이며 불가능해 보였던 바위 틈을 통과해냈다. 그녀는 반대편으로 넘어간 뒤 강민준이 넘어올 수 있도록 불안정한 바위들을 치우고 길을 확보했다. 강민준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사력을 다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두 사람은 암석 더미를 통과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위쪽으로 향하는 낡은 철제 사다리가 나타났다. 희미하게나마 외부의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환기구이자 비상 탈출구였다. 찾았다. 유하린과 강민준은 서로를 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녹슨 사다리를 밟고 마침내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나온 곳은 강민준의 말대로 깊은 산속, 사유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창고 뒤편이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비로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그들이 창고를 빠져나왔을 때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와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하린이 보낸 무전 요청에 마침내 방첩사와 경찰 병력이 오대산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방첩사 기동 타격대와 경찰 특공대가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유하린이 묶어두었던 흑표범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황 경사는 모두 방첩사로 인계되었다. 붕괴된 폐탄광 입구에서는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강태산 주임 상사는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모든 상황은 유하린의 완벽한 통제하에 정리되고 있었다. 강민준 기자는 군의관의 응급 처치를 받으며 품속에서 꺼낸 취재 수첩과 카메라를 유하린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흑표범 패거리와 황 경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비호하며 오대산 국립공원에 몰래 지정 폐기물을 매립해 온 푸른자원 개발 대표 최태석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받은 지역구 국회의원 차민구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부패의 실타래, 그 거대한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흑표범 패거리는 그저 거악의 꼬리에 불과했다. 강민준 기자는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직전 그들에게 납치되었던 것이다.
유하리는 증거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구출 작전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강민준 기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마라. 이 증거 그리고 자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자네의 옛 지휘관으로서. 그녀의 말에는 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멀리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오대산의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내려질 서슬퍼런 심판을 예고하는 비장하고도 찬란한 여명이었다. 오대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인근에 차려진 임시 합동지휘본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방첩사와 경찰 특공대의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고 분주하게 오가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유하리는 더 이상 평범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본부의 상황판 앞에 서서 현장에 도착한 방첩사 수사단장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급파된 감찰팀장에게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 선명히 빛나는 은빛별은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에 절대적인 무게를 싣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피의자는 주범 백도철을 포함한 조직원 8명, 그리고 평창경찰서 황만식 경사입니다. 1차 신문 결과 이들은 단순한 자릿세 갈취를 넘어 조직적으로 국립공원 내 불법 폐기물 매립을 은폐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간인을 위협, 감금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상황판에는 흑표범 패거리의 관계도와 그들의 범죄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모든 정보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했다. 수사단장과 감찰팀장은 마치 부하 장교처럼 그녀의 브리핑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 기자는 군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노트북을 이용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수사팀에 넘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아버지 강태산 주임 상사는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유아린을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이 강민준 기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물입니다. 유아린은 밀봉된 증거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강 기자의 취재 수첩과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방첩사 과학수사팀이 즉시 내용물 분석에 들어갔다. 잠시 후 임시본부의 대형 모니터에 메모리 카드 속 사진과 영상, 그리고 수첩의 내용이 스캔되어 나타났다. 모니터를 보는 모든 이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사진 속에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대형 트럭들이 오대산 깊숙한 계곡의 드럼통들을 쏟아붓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드럼통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액체가 흘러나와 청정한 계곡물을 더럽히고 있었다. 영상 파일에는 푸른자원 개발이라는 로고가 선명한 트럭의 모습과 현장을 지휘하는 흑표범, 그리고 그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바로 푸른자원 개발 대표 최태석이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장부와 통화 기록, 그리고 은밀한 접대 장소의 약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차민국. 인자한 미소와 서민적인 이미지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수첩 속에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푸른자원 개발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며 오대산의 자연을 팔아넘긴 추악한 위선자에 불과했다. 이건 단순한 조폭 경찰 유착 사건이 아니었군. 거대한 지역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이었어. 감찰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 유하린의 위성 군용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해군 참모총장.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다. 유 장군 괜찮은가? 보고는 받았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쪽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군. 차민국 의원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 군이 민간인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야. 당장 철수하라는 압박이 거세. 예상했던 바였다. 꼬리가 밟히자 뱀의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유하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총장님, 이것은 단순한 민간인 수사가 아닙니다. 현역 장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군사보호구역과 인접한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 행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우리 해군의 예비역 가족이자 저의 옛 부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알았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최대한 버텨보지.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유아리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적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부터 작전을 변경한다. 유하린의 선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방첩사 수사팀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푸른자원개발본사와 차민국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강원경찰청 감찰팀은 평창경찰서 내부 조력자들을 색출하고 최태석과 차민국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 그녀는 상황판의 지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나 유하리는 지금 즉시 기동 타격대 일부를 이끌고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으로 직접 진입한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현장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권총을 집어 홀스터에 차고 방탄조끼를 입었다. 산을 오르던 평화로운 등산객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기꺼이 전쟁을 선포한 대한민국 해군의 제독만이 서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기동 타격대의 군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새벽의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오대산 자락은 세 개의 그림자에 의해 동시에 옥죄어지고 있었다. 유하린의 지휘 아래 합동수사팀은 세 갈래로 나뉘어 거대한 부패의 심장부를 향한 총공세를 개시했다. 그녀의 작전은 언제나 대담하고 정교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예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타격한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해온 비결이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유하린 자신이 이끌었다. 방첩사 기동 타격대의 최정예 요원들과 함께 그녀는 불법 폐기물 매립의 핵심 증거가 묻혀있는 현장 푸른자원개발 소유의 비밀 부지로 향했다. 어둠을 가르는 그들의 군용 차량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톨의 두려움도 실려있지 않았다. 두 번째 그림자는 방첩사의 베테랑 수사관 서지원 소령이 이끌었다. 그의 팀은 푸른자원개발의 본사, 즉 모든 범죄의 계획과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을 두뇌를 급습하기 위해 평창 시내로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서류가 파쇄되고 하드디스크가 지워지기 전에 모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경찰청 본청에서 파견된 강골 감찰관 나정진 경정이 이끌었다. 그의 목표는 부패의 또 다른 축, 차민국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이었다. 법의 방패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뱀의 머리를 직접 겨누는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임무였다. 유하린이 이끄는 기동 타격대가 폐기물 매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최태석은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기 위해 중장비와 함께 용역 깡패 수십 명을 동원한 상태였다. 거대한 굴착기 2대가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쳐 이미 묻혀있던 수백 개의 독극물 드럼통 위로 새로운 흙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대로 1시간만 지나면 이 일대는 그저 평범한 산지로 위장될 것이고 오대산의 깊은 땅속은 후대까지 이어질 맹독을 품은 채 서서히 죽어가게 될 터였다. 현장을 지키던 용역 깡패들이 수풀 속에서 나타난 무장 군인들의 모습에 당황한 것도 잠시 그들은 곡괭이와 쇠 파이프를 들고 미친 듯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전원, 실탄 발포는 금한다. 목표는 제압 및 생포다. 진입. 유하린의 냉철한 명령이 떨어졌다. 방첩사 요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투척하여 용역들의 대열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자욱한 연기와 눈을 멀게 하는 섬광 속에서 깡패들은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그 혼란의 중심을 유하린이 직접 꿰뚫고 들어갔다. 그녀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과 발, 팔꿈치와 무릎이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병기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덩치 큰 사내의 쇠 파이프를 가볍게 피한 뒤 그의 손목 관절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그대로 그의 명치에 강력한 장타를 꽂아 넣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내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사방에서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인들과 막무가내로 날뛰는 깡패들의 싸움은 애초에 승부가 정해져 있었다. 불과 5분 만에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은 모두 처참한 모습으로 제압되어 바닥에 널브러졌다. 같은 시각 푸른 자원 개발 본사에 들이닥친 서지원 소령의 팀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곳의 직원들은 거대한 파쇄기 안으로 끝없이 서류를 밀어넣고 있었고 강력한 자석으로 하드 디스크를 파괴하는 디가우징 작업이 한창이었다. 모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 서소령의 외침에도 직원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결국 수사관들은 강제로 그들을 제압하고 미처 파쇄되지 않은 서류 더미와 백업 서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차민국 의원의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정진 경정이 영장을 제시했지만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온갖 법 조항을 들먹이며 진입을 막아섰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의회 모독이며 정치 탄압입니다.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나 경정은 그들과 입씨름을 하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사무실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 모든 방송사의 긴급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 군경 합동수사팀에 의해 발각. 화면에는 유하린이 직접 깡패들을 제압하는 장면과 땅속에서 파헤쳐지는 끔찍한 모습의 드럼통들이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변호사들의 논리는 힘을 잃었다. 나 경정의 팀은 마침내 사무실로 진입해 컴퓨터와 각종 서류들을 압수할 수 있었다. 모든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유하린은 매립 현장에서 파헤쳐진 드럼통 하나를 열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끈적한 액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 맹독성 폐기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추악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참혹한 결과물이었다. 그때 멀리 평창 시내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최태석 대표와 차민국 의원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젠장, 젠장. 그 계집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최태석이 유리잔을 벽에 던지며 포효했다. 하지만 차민국 의원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흥분하지 마시오, 최 대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 여장군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총칼을 휘둘렀다? 이건 아주 좋은 먹잇감이지. 지금부터 저 여자를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주겠어. 언론과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지.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을 지시했다. 거대한 부패의 악귀가 이제 진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국회에서 열린 차민국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카메라 앞에 선 차민국은 비통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격정적으로 읽어내려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젯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심장이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히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한 장성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성실한 지역 기업인과 저차민국을 음해하고 심지어 무장 병력을 동원해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야만적인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연기는 실감났다. 그는 푸른 자원 개발을 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향토 기업으로 둔갑시켰고 불법 폐기물 매립은 일부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며 교묘하게 본질을 흐렸다. 그리고 모든 화살을 유하린에게 돌렸다. 그는 유하린을 정치 군인, 권력의 굶주린 여자 장군으로 매도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그녀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일부 언론은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시작했고 인터넷 여론 또한 군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그래도 진실을 지켜봐야 한다는 옹호론으로 나뉘어 들끓기 시작했다. 진실은 복잡했고 거짓은 단순하고 자극적이었다. 대중은 자극적인 거짓에 더 쉽게 흔들렸다. 국방부와 해군은 패닉에 빠졌다. 정치권의 압력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고 부정적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결국 해군 참모 총장은 유아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 장군 미안하네.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지시일세. 즉시 모든 작전과 수사에서 손을 떼고 단장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로 본부로 복귀하게. 정식 감찰 조사가 있을 걸세. 이건 명령이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적의 심장부를 눈앞에 두고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다. 합동수사팀은 해체 명령을 받았고 확보한 증거물들은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검찰 또한 차민국의 영향력 아래 자유롭지 못할 것이 뻔했다. 이대로라면 모든 진실이 다시 어둠 속으로 묻힐 판이었다. 유하리는 해군 본부로 복귀하기 위해 차에 올랐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부하도 무기도 없었다. 창밖으로 오대산의 능선이 멀어져 갔다. 패배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진정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움직일 수 없다면 그녀의 뜻을 이어받을 이들이 움직여야 했다.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강민준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뉴스로 지켜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지난 수개월간 목숨을 걸고 취재했던 모든 자료와 이번 납치 사건의 전말, 그리고 유아린 장군이 자신을 구해낸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기사로 엮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부러질 듯한 기세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진실의 무게를 담아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향해 쏘아 올리는 한 발의 포탄이었다. 그 같은 시각 강태산 주임 상사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들고 전국의 UDT 예비역 동지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다. 전우들이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배이자 지휘관이었던 유아린 제독이 썩어빠진 정치인 놈들의 모함에 빠져 위험에 처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최태석과 푸른자원 개발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의 호소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바다의 최전선을 지켜왔던 강철의 사나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정보망이 되어 최태석의 과거 행적과 숨겨진 비리들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던 합동수사팀. 방첩사의 서지원 소령과 경찰청의 나정진 경정은 상부의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양심까지 버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검찰의 증거물을 이관하기 전 업무 인수인계라는 명목 아래 밤을 새워가며 푸른 자원 개발의 백업 서버에 담긴 암호화된 장부를 해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비록 직위 해제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모두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는 유아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마침내 강민준 기자의 기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오대산의 눈물, 별이 된 등대의 한 군인의 목숨을 건 진실 추적기.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최태석과 차민국의 추악한 거래, 불법 폐기물 매립의 끔찍한 실태,
강민준 기자의 납치와 감금 그리고 폭풍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유아린 장군의 영웅적인 활약까지. 모든 진실이 담긴 기사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여론의 칼날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었다. 유아린을 향했던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분노의 불길이 되어 차민국 의원과 최태석 대표를 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국방부와 해군 홈페이지에는 유아린 장군의 복직을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 교활한 거짓의 칼날은 힘없이 부러져 버린 것이다. 국민적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부패한 권력의 두군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차민국 의원이 유아린을 심판하기 위해 소집했던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제 오히려 차민국 자신의 범죄를 파헤치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차민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략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며 일단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나정진 경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차민국 의원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차민국 씨, 당신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범죄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나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불체포 특권이 있어. 차민국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나정진 경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국회에서 방금 전 당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동료 의원들조차 들끓는 국민의 여론 앞에서는 그를 외면한 것이었다. 이럴 수가.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다. 서지원 소령이 이끄는 방첩사 수사팀이 밤을 새워 해독해낸 푸른자원 개발의 비밀 장부가 기자회견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그 안에는 최태석이 차민국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의 뇌물을 어떤 명목으로 전달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위선자의 가면이 벗겨진 그는 힘없이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동시에 해외로 도피하려던 최태석 대표 또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 마침내 그 추악한 머리를 잘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유아린에 대한 직위 해제 명령은 즉각 철회되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미안하네, 유 장군. 내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네. 아닙니다, 총장님. 저를 지켜준 것은 총장님이나 국방부가 아니라 진실을 믿어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유아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 어떤 포상도 명예회복 행사도 모두 거절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원래 자리, 해군 특수전전단 지휘소로 복귀했다. 몇 주 후 모든 상처가 아물고 오대산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푸른자원 개발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오대산 환경보건기금으로 쓰이게 되었다. 강민준 기자는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인으로 인정받았다. 유아린은 주말을 이용해 조용히 군 병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영웅, 강민준 기자가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강 기자? 장군님 덕분입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멀리 보이는 오대산의 능선을 함께 바라보았다. 장군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군복을 벗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싸움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아린은 말없이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을 어루만졌다. 이 별의 무게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닐세. 먼저 떠나간 전우들의 영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지키는 부하들의 땀과 눈물이 함께 담겨 있지. 그 무게를 생각하면 불의 앞에서 잠시도 망설일 수가 없었네. 그것이 내가 군복을 입은 이유이고 이 별이 존재하는 이유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목에 찬 전술시계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새로운 임무를 알리는 비상호출이었다. 유하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땅에 불의가 존재하는 한 그녀는 기꺼이 다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장 험난한 파도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이자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이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 그녀는 강민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시 전장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오대산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았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오대산의 상처 위로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녹아 새싹을 틔우는 봄을 맞이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대산 게이트의 광풍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상처와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국회의원 차민국과 푸른자원 개발 대표 최태석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의 죄과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지역의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넘긴 그들의 탐욕은 법정 최고형이라는 냉엄한 대가를 치렀다.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문은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흙과 물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뢰와 미래를 오염시켰다. 이에 법의 이름으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 경찰과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철창 신세를 졌고 흑표범 백도철이 이끌던 폭력 조직 북살무사파는 뿌리째 뽑혀 완전히 해체되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은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와 그 의지에 공명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변화의 바람은 오대산에도 불어왔다. 푸른 자원 개발로부터 몰수한 막대한 재산은 오대산 푸른 미래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수십 년간 맹독을 품고 신음하던 계곡의 불법 폐기물 처리 작업이 시작되었고 전문 환경단체와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뜻에 동참했다.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덮는 작업은 더디고 고됐지만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죽어가던 산을 되살리는 신성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격동의 중심에 있었던 유아린 준장. 그녀는 다시 깊은 바다와 함께하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국방부를 뒤흔들었던 직위 해제 파문은 국민적 영웅이라는 여론의 방패막이 뒤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군 수뇌부는 그녀에게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훈장을 수여하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조용히 사태를 봉합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아닌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남고 싶었다. 오대산에서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투입되었던 서해의 긴급 상황 역시 그녀와 그녀의 팀에 의해 완벽하게 처리된 후였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5월의 어느 주말, 유하리는 모든 계급장을 뗀 평범한 등산복 차림으로 다시 오대산을 찾았다. 소란스러웠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산은 언제나처럼 장엄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가 상원사 갈림길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너른 바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오대산 푸른 미래 기금의 주최로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새로운 나무를 심는 식목 행사였다. 흙을 파고 어린 묘목을 심는 사람들 속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몸이었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빛내며 현장을 지휘하는 강태산 주임 상사와 그의 곁에서 카메라 대신 삽을 들고 땀 흘리는 강민준 기자의 모습이었다. 유하린의 등장에 강태산 주임 상사가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유하린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유하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주임 상사님, 여기서는 그냥 등산객입니다. 하하, 저에게는 언제나 저의 단장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장군님.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이 땅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강태산이 새로 심은 어린 잣나무 묘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민준 기자 또한 흙 묻은 손으로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저 또한 이제 펜 대신 삽을 들고 제가 사랑하는 이 땅을 직접 가꾸고 지키기로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진실은 힘이 없다는 것을 장군님께 배웠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다룬 심층 보도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지만 모든 상금을 기금에 기부하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다. 그의 펜은 이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가장 날카롭고 정의로운 칼이 되어 있었다. 유하리는 그들 부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묘목의 뿌리를 부드럽게 흙으로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바위 한쪽에 세워진 작은 나무 팻말이 들어왔다. 그곳에는 인공적인 글씨가 아닌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 숲을 지켜준 이름 없는 용기에게 감사합니다. 누가 세웠는지 모를 그 작은 팻말 앞에서 유하리는 그 어떤 훈장이나 표창보다 더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아끼며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 손으로 가꾸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상. 그날 오후 진해의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로 복귀한 유하리는 지휘관실이 아닌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지옥주 훈련의 마지막 관문, 고무보트 행군이 한창이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수십 킬로미터의 해안을 달리는 극한의 훈련.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풋내기 훈련병들은 비로소 강철의 UDT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유하리는 말없이 그들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서로의 어깨를 부축하고 전우야 힘내라. 를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 그들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보았다. 그때 한 여성 훈련병이 대열에서 뒤처져 무릎을 꿇었다. 모든 체력이 소진된 듯 그녀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 보였다. 교관들이 다가가 탈락을 종용하려던 순간 유하린이 조용히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여성 훈련병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힘든가? 예, 단장님. 훈련병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UDT의 길은 원래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질 자격이 주어지니까. 유하리는 흙바닥에 떨어진 훈련병의 철모를 주워 그녀의 머리에 다시 씌워주었다. 내가 지금 머리에 인 것은 고무보트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지켜내야 할 이 나라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다. 일어설 수 있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여성 훈련병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고무보트 아래로 자신의 어깨를 밀어넣었다. 유하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본 뒤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유산은 그녀가 세운 공적이나 전설적인 무용담이 아니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 어떤 고난 앞에서도 동료를 믿고 나아가는 전우애,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는 숭고한 정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임무였다. 저녁 노을이 지내 앞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유하리는 지휘소 옥상에 서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부대원들의 우렁찬 군가 소리를 들으며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또다시 오대산의 그날처럼 예고 없이 어둠이 이 땅을 덮쳐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로 꺼지지 않는 등대의 불빛이며 그녀가 키워낸 수많은 후배들이 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수천 개의 등대가 되어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도는 언제나처럼 거세겠지만 그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유하리는 조용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가 경례하는 대상은 대통령도 참모총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이 땅에 이름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미래의 용기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격려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이 저녁 노을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